안녕하세요. 욕심의 양면성을 겪고 지켜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욕심엔 좋은 욕심과 나쁜 욕심 두 가지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엔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는 좋은 욕심과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이기심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나쁜 욕심이 있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쁜 욕심을 꾸역꾸역 부리던 사람의 넝마 같은 최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의 일이었죠. 제 신우이의 웃지 못할 사연을 듣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나쁜 욕심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거나 하진 않았고 제 욕심은 항상 저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줬어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두 남동생을 잘 챙겨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심, 마음에서 우러난 베품과 배려로 지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가득했죠. 그로 인해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변리사라는 꽤 성공한 직업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이후 지인 소개로 만난 2살 많은 남편을 만나 나이 33엔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정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형이었죠.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안 되어 첫 아들이 임신도 하고 결혼 전보다 훨씬 자상해진 남편과 서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다른 존재가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저와 동갑내긴 신우이였습니다. 우와, 새언니, 그 가방 못 보던 건데 새로 산 거예요? 예쁘다. 그거 제가 되게 갖고 싶던 브랜드인데. 근데 제 버리론 쉽게 살 마음을 못 먹는 브랜드라 저한텐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역시 돈 잘 버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새언니,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아이, 제발요. 중소기업을 다니던 신우인 비교적 벌이가 많던절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뿐이면 괜찮은데 신우이는 항상 제 물건을 눈독 들이더군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심지어 화장품까지 말이죠. 처음엔 저도 순수한 호의로 신우에게 몇 번 제 물건들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신우인 빌려갈 땐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어대더니 한 번 자기 손에 들어가면 도통 내놓을 줄 모르더군요. 아가씨, 저번에 빌려드렸던 구두요. 언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요? 좀 나중에요. 저 친구들이랑 이번 주말에 파티하기로 했는데 드레스 코드에 딱 맞는 신발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저번에도 신을 신발이 그거밖에 없다면서 차일필 안 돌려주셨잖아요. 저 결혼식에 신고 가야 하니까 돌려주세요. 내일 제가 퇴근하고 가지러 갈게요. 저는 신우에게 빌려준 지 3달이 넘은 구두를 가지러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엔 시부모님밖에 안 계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빌려드렸던 구두 못 보셨어요? 분명 오늘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아가씨도 안 계시고 구두도 안 보이네요. 걔가 아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신고 다시 나가는 것 같던데, 얘 신발 한 켤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이니? 너 그거 물욕이야. 가족이 마음에 들어하면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선물처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러 여기까지 달려왔어? 내가 보기엔 너보다 정미한테 찰떡이더라. 그거 그냥 걔 줘. 네? 아휴, 안 돼요. 그거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비싼 부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가씨가 저한테 빌려갔다가 안 돌려준 게 벌써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저번엔 파운데이션 한 번만 써보겠다고 빌려갔다가 바닥에 나고서야 돌려주질 않나. 제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갔던 새 벗어났던 원피스 몰래 입고 나가서 찢어먹고 오질 않나. 아가씨는 항상 제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잖아요. 아, 넌 돈도 잘 벌면서 월에 고작 200만 원 넘게 받는 이 신우이한테 참 박하게도 군다.
처음엔 오죽 가지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어 그냥 없던 물건인 셈 치기도 했습니다. 인정받기도 지인에게 베풀기도 좋아했던 제 성격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제가 뭘 들고 가기만 해도 눈부터 반짝이는 신우에게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때문에 언제부턴가 저도 집요하게 물건들을 받아내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신우의 편을 들곤 했는데 아마 그런 시모에게 역정을 내주신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즉에 시댁의 발길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만큼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는 거야. 정미겐 어멈의 반의 반만큼도 노력하지 않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누리는 건 어멈만큼 누리려고 해?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무력이지. 그리고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줘야 선물이지. 아, 빼앗기도 주는 게 무슨 선물이야? 그건 그냥 강탈이야. 애미라는 사람이 자식이 잘못을 하면 혼내고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철없이 굴어.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걔 들어오면 내가 아주 호되게 혼내서 직접 그 구두 가져다 주게 하마. 쉽게 말해서 남편은 올곧고 선한 시아버지, 시누이는 이기적인 시모를 똑 닮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진 늘 시누이와 시모에게 화를 내고 제게 미안해하곤 했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시누이가 그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더군요.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꽤 큰 사업을 하셔서 남편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진 꽤 부유했었다고 해요. 덕분에 시모는 평생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 한 번 없었고 막내였던 시누인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공주처럼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들의 인생은 180도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때 우리 집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아버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으셨어. 그동안 우리 어머닌 어려워진 형편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나가서 일 한번 하지 않으셨지. 난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동생은 어머니랑 성격이 똑같아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쓰기 바쁘더라고. 형편이 안 되니 당연히 못 사주니까 그 나이에 바닥에 들어누워서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 내 어머니고 동생이지만 참 한심했지. 아버지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말이야. 다행히 빚을 모두 갚은 뒤 시아버지께서 학교 앞에 문방구를 차리며 형편은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전처럼 여유롭지 못해도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궁핍한 형편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누인 엄청난 상실감을 겪은 거예요.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 질투하는 나쁜 탐욕이 생기며 친구들에게 절교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닌 그런 개가 마냥 불쌍하게만 느껴지신데 아무리 나랑 아버지가 화를 내도 어머닌 항상 정미 편만 들더라. 근데 걔가 서로 어려운 관계인 당신한테까지 이렇게 행동하면서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줄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따끔하게 혼낼게. 잘못은 시누이와 시모가 하고 사과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는 불편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누이에겐 절대 물건을 빌려주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 큰아들을 임신했을 땐 어차피 지금은 잘 안 입고 다니지 않냐던 시누이의 말에 옷을 자주 빌려주기도 했는데 제 때나 제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제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었죠. 아무리 졸라도 제가 물건을 빌려주지 않자 시누이는 더욱 놀랄만한 행동을 하더군요. 왜 안 빌려주는데요? 새언닌 돈을 그렇게 벌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새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오빠도 돈 잘 버는데 나한테 물건 몇 개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가씨한테 제가 따로 생일 선물 같은 걸로 좋은 구두, 화장품 몇 번이나 선물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정도 해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만족한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 것도 아닌 제 물건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원래 자매끼리도 뭐든 다 공유하고 사는 거 몰라요? 진짜 이기적이야. 엄마, 새언니한테 뭐라고 좀 해.
어쩜 저렇게 사람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몰라? 신우인 제게 통하지 않자 엉엉 울며 시모를 보챘던 겁니다. 10살 어린애도 아니고 친언니도 아닌 새언니인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자기도 눈치는 있는지 하필 시아버지와 제 남편이 집에 필요한 공구를 사러 나갔던 사이 신우이는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시모는 그 말도 안 되는 때를 다 받아주며 또다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죠. 예, 어머마, 쟤 저러다 뒤로 까무러치겠다. 많이 가진 네가 그냥 네 신우이 달래준다고 생각하고 그 립스틱인지 틴트인지 좀 빌려줘라. 아, 너만 양보하면 집안이 조용해지는데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겠어? 저만 양보하면이 아니라 아가씨만 철이 들면 집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잘못은 가르침으로 달래야 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네 말이 다 맞다. 아이고, 속 시끄러워. 제가 화가 나서 따지고 들자 시모는 그 상황에 진절머리를 내며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신우인 그 옆에서 엄마, 내 편 더 들어줘야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의 발에 채인 신우의 핸드백이 엎어지며 가방 안에 물건이 죄다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본 저는 기가 차고 말았어요. 뭐야, 아가씨도 저랑 똑같은 브랜드 립스틱 있네요. 아니, 자기 것도 있으면서 왜 내 걸 달라고 했어요? 아, 그게 색이 달라요, 색이. 거짓말하지 마요. 뚜껑 열어보니까 똑같구만. 그게요? 사실 이 브랜드 립스틱이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고가잖아요. 근데 새언니한테 저랑 똑같은 립스틱이 있길래 제 거 쓰긴 아까워서. 뭐예요? 아니, 그럼 아가씨 것도 있는데 자기 거 아낀다고 지금 제 걸 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아가씨 물건만 소중하고 남의 물건은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놀부심보가 어딨어요? 신우인 저와 똑같은 화장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것을 욕심냈던 겁니다. 제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우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렇게 애처럼 울어댔던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쩜 저렇게 철없고 좀스러울 수 있는지 정이 떨어졌죠. 그때만큼은 시모도 자기 딸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이 철없는 거사 하며 신우의 등짝을 마구 때리더군요. 잠시 뒤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와 남편 또한 신우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에게 뭐라고 하자 그 뒤 신우인 제게 더 이상 떼를 못 쓰고 풀 죽어서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제가 저희 둘째 아들 막 임신했던 시기에 신우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아주 똑같은 남자와 말이죠. 심해부는 당시 신우이보다 1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신우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돈은 끔찍이 아끼며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무한대로 솟는 온천수인 양 펑펑 써대는 좀생이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한 번도 자기 장인 장모에게 밥을 살 생각은 않고 받아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아우,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살살 아프네. 다들 먼저 나가 계세요.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휴, 나도 우리 채윤이 기저귀 좀 갈고 가야겠다. 여보, 같이 가. 신우이 부부는 항상 계산할 때가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심해부는 주로 배탈이 났다고 했고 신우이는 저희 둘째 아들과 동갑내기이자 허니문 베이비였던 자신의 첫째 딸 핑계, 시간이 흐른 뒤엔 연년생인 둘째 딸 핑계를 대며 사라졌었죠. 그렇게 돈을 내기 싫어하면서도 특히 심해부는 먹을 때 얼마나 식탐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형님, 그 갈비 조각 제가 아까부터 먹으려고 눈여겨봤던 건데 형님은 다른 거 드세요. 그리고 아까 직원이 잘라준 고기 조각 세어보니까 다 해서 15조각이었는데 형님 벌써 3점이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 소고기 좋아해서 음미하면서 좀 먹어야 되는데 형님 때문에 자꾸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천천히 좀 드세요, 천천히. 뭐? 아이, 그냥 더 시켜 먹어, 매제. 그걸 또 언제 일일이 다 세고 있었어? 심해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맛있는 메인 음식이 있으면 식사 시간 내내 그 음식에서 눈을 뗄 줄 몰라 했습니다.
누가 몇 점을 먹는지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으면서도 끊임없이 확인을 해댔죠. 그 모습에 정말 인류애가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아무 생각 없이 번갈아 냈다지만 나중엔 그 모습들이 너무 얄밉더군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들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 외식값을 내기 힘들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우리가 내라고 했겠습니까? 손윗 사람이자 가족으로서 그값 밥값 얼마든지 다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SNS를 보면 비싼 호텔, 명품 유모차 등 자신들이 사고 누릴 건 다 하고 살면서 가족들에겐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시누이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얄밉더라고요. 매번 저희가 너무 얻어먹었죠? 장모님, 장인어른, 오늘은 이 사이가 꼭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마음껏 드세요. 어느 날 심해부는 저렇게 말하며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인당 10만 원이 넘는 뷔페로 가족들 모두를 데려갔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곤 얌생이처럼 사라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모두들 배부르다며 일어난 뒤 시누이와 심해부는 화장실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시아버진 한숨을 쉬며 오늘은 자신이 계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내면 니들 마음이 불편하지? 나랑 이 양반은 나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돈 내고 나오렴. 시아버진 끝까지 돈을 내시려고 했지만 시모는 얌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계산을 하지 않고 시누이 부부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렸죠. 두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지 10분이 훌쩍 넘어서야 가벼운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아직 계산서를 들고 있던 우리를 보고 얼굴이 싹 굳어지지 않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해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둘 다 탈이 나서 화장실에서 방금 나왔어요. 고모부, 여기 계산서요. 네? 분명 화장실에 형님은 안 계셨는데? 네? 배탈 나서 화장실 양변기 칸에 앉아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모부가 어떻게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그랬다고요. 주세요, 계산하게. 히,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결국 심해부는 똥 씹은 표정으로 계산서를 들고 가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오자고 한 곳이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며 끊임없이 투덜대며 말이죠. 그리고 계산하게 해서 삐졌는지 그날 심해부와 시누인 조카들과 함께 뚱하니 있더니 함께 시댁으로 가서 다가를 하자던 말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손이 사람이 돼서 계산을 꼭 걔네를 시켰어야 했니? 정말 정도 없다. 얘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 애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냐고. 걔들 하는 짓이 내가 봐도 그렇게 얌체 같은데 지들 하고 싶은 건 돈 펑펑 쓰고 살면서 밖에 나선 얄밉게 돈 아끼는 모습이 얼마나 치사해. 여기도 2주 전부터 이서방이 자기가 사겠다고 노래 불러서 큰맘 먹고 온 비싼 집이잖아. 그럼 당연히 자기가 내야지. 또 은근슬쩍 사라지는 게 나도 얄미워서 딱밤이라도 먹여주고 싶었구만. 두 녀석한테 다. 당신은 큰애 부부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제발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매번 이런 상황이니 저도 남편도 자연스럽게 시모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만은 우리 부부 모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 우린 시아버지를 더 챙기며 시모에겐 기본 도리만 하고 살았죠. 그렇게 쫓아냈던 심해부는 자신들의 둘째 딸이 둘이 막 지났을 무렵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사업에 도전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저와 남편은 그래도 가족된 마음으로 많이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심해부의 사업은 초반부터 술술 잘 풀렸습니다. 새언니,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옷가게 시작해요. 전부터 옷가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되니까 그 돈으로 제 옷가게도 차려준대요. 완전 부럽죠? 우리 이제 사업가 부부예요.
축하해요, 아가씨. 모쪼록 아가씨 옷가게도 잘 되길 빌게요. 얼마 뒤 신우인 심해부의 도움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평소 제게 자격지심이 있던 신우인, 그걸 가족 중 가장 먼저 제게 전화해 자랑하더라고요. 이젠 자기랑 자신의 남편이 저희 부부보다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더 잘 나갈 거라면서요. 그 투명한 속이 들여다보였지만 어쨌든 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니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줬어요. 그 뒤 시누이 부부는 시댁에 와서도 항상 이번엔 외제차를 샀네.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랑 대표 사모라고 부르면서 떠받들어 주네 하며 자랑을 해댔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심해부의 사업은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크게 하락세를 타더군요. 아버님, 이번 생신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마음은 고맙다만 지금은 내가 어딜 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마음이 안 드는구나. 아휴, 이서방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망하네 만에하는 판이라고 하더라고. 정미 고고 옷가게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장사가 되는 것 같고 애비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둘 중에 한 명은 벌이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사에 붙어 있으라고 말했건만. 아, 애들 고모분의 사업 사정이 더 안 좋아졌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잘 되겠죠. 심해부의 사업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시댁을 찾아와 하던 자랑도 뚝 멈췄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심해부는 시댁에 점점 잘 오지도 않았어요. 평소 얄미운 부부였다지만 어쨌든 남편의 동생이고 가족이니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아직 빚에 허덕이는 건 아니었는지 시누인 시부모님이나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없더군요. 처음엔 남편과 저도 두 사람이 걱정되어 가끔 안부를 물었는데 사정이 나아질 생각을 안 하니 오히려 우리의 관심이 두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심해부의 사업이 난항을 겪던 와중 이 사연을 적게 된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심해부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신우인 심해부와 조카들도 없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나게 깍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저,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아가씨, 요새 못 봤는데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선 들어오세요. 여보, 아가씨 왔어. 뭐? 정미가? 정미 네가 이 저녁에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쉽사리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하던 신우에게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신우인 많이 초조했는지 그 뜨거운 차를 금세 입에 털어넣더군요. 그리곤 결심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덥석 제 손을 잡곤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제발 저희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한테 딱 3억만 좀 빌려주세요. 네? 3천도 아니고 3억이요? 네, 3억이요. 오빠, 제발 이 여동생 좀 한 번만 살려줘. 신우인 금세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더니 서러운 듯 소리까지 내며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우선 신우이를 달랜 우린 더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됐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아들인 제 남편한테 살던 빌라를 한 채 남겨주셨었거든요. 우린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은 3억이라는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 알다시피 큰돈을 투자한 저희 남편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었잖아요. 계속 빚을 지기도 힘들어서 고민 끝에 그 보증금을 남편 사업 자금으로 썼었어요. 물론 사업은 계속 기울기만 해서 그 돈은 본전도 못 건지고 다 날려버렸고요. 그래서요? 근데 원래 몇 년 동안은 이사 생각이 없었다던 그 세입자가 자가를 사게 됐다면서 석 달을 남겨놓고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3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큰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제발 나가지 말라고 사정사정하고 2달 동안 설득했는데 집도 산 마당에 자기들이 왜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냐고
나중엔 화까지 내더라고요. 사실 그 집 살면서 우리가 고장 난 것도 제대로 안 고쳐주고 이런저런 트집까지 잡아대서 살기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참나, 그 정도로 트집 안 잡는 집주인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2달 동안 붙잡았는데 안 돼서 당장 다음 달에 3억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빚도 있는 마당에 그 큰돈을 대출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구하겠어요. 아무리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집을 팔자니 요새 집값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손해볼까 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뜩이나 저희 남편 사업도 힘든 마당에 그 돈 때문에 행여나 소송이라도 걸리면 저희 진짜 죽어나요. 오빠,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신우이는 눈물 콧물을 펑펑 흘리며 우리에게 애원했습니다. 자기도 사람인데 제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 걸 왜 모르겠냐고도 말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방법이 없었으면 여길 왔겠냐며 지난날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사과하고 용서까지 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서방 사업 때문에 사실 이 사달이 난 건데 이서방은 어디 가고 왜 너 혼자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빌고 있어? 내가 오빠네 가서 돈 빌리겠다니까 애들 아빠가 자긴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고 했어. 근데 또 내가 돈 빌린다는 걸 막지는 않더라. 오빠, 난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오빠 조카들은 불쌍하지 않아? 새언니, 과거에 제가 철없이 굴었던 거 전부 다 사과드릴게요. 3억 빌려주시면 새 세입자 들어오자마자 그 돈 고스란히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사정은 안타까웠지만 과거 물건을 빌려가기만 하면 돌려줄 줄을 모르던 신우의 행동이 생각나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3억은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금도 남아있고 애들도 어리니 결정이 참 쉽지 않았죠. 우린 우선 신우이를 돌려보낸 뒤 오랜 시간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린 신우이가 만에 하나 딱 잡아떼지 못하도록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은 뒤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설마 눈물로 애원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해놨는데 신우이가 또 과거 같은 몰상식한 짓을 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우리 부부가 신우이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전화 좀 해봐. 벌써 돈을 빌려간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간간무소식이잖아. 저번에 아버님하고 통화하다 들었는데 아가씨네 그 빌라 새 세입자 들어온 지 2달이 넘었대. 처음 몇 달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우인 새 세입자가 들어온 뒤에도 우리에게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않더군요. 남편은 이놈의 기집애하고 시근덕대며 신우이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데 신우인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할 뿐 여전히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답답했던 저는 직접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아가씨, 제 남편한테 자꾸 돈을 갚는다 말만 하고 계속 안 갚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다면서요. 그 돈 저희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 돈 돌려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아가씨가 쓴 차용증 가지고 소송 걸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고요. 소송이라니, 새언니 말씀 너무 서운하게 하신다. 아유,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 아직 사업 어려운 거 아시죠? 새 세입자한테 3억을 받긴 했는데요. 우린 그 돈 다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전부 썼어요.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에이, 새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차용증 왜 쓰고 갚는다는 말을 왜 했어요?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우리도 갚으려고 했죠. 근데 당장 돈은 급하고 눈앞에 돈은 있고 그걸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막말로 그 돈 당장 없다고 새언니네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사정 좀 봐주고 살자고요. 그리고 설마 우리 오빠 동생한테 빌려주는 돈인데 새언니 정말 받으려고 했어요? 아우, 정 없어라. 그냥 신우 용돈 좀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섭게 소송 얘기 좀 하지 말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소송 얘기까지 들먹이자 그제야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법이고 뭐고 뻔뻔하며 하늘을 찔렀던 신우인,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신우인, 우리의 돈을 마치 이자도 없고 상환 기간도 무한인 은행 장기 대출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졌어요. 미쳤어요? 분명 말했죠? 그 돈 우리한테도 큰 돈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재벌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3억이나 줘요? 아가씨처럼 놀부신 뿌인 사람한텐 3천만 원. 아니 3천 원도 아까워요. 진짜 법정에서 우리 마주치기 싫으면 그 돈 갚아요? 아니면 우리 그 빌라랑 아가씨네 사는 집 차 앞에서라도 그 돈 소송 걸어서 꼭 받아낼 거예요. 저는 시근덕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은 가뜩이나 화가 난 절 더욱 열받게 하기에 충분했죠. 이해. 좀 전에 우리 정미한테 전화 받았다.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랑 정미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정미가 너네한테 3억 빌렸었다며. 근데 아무리 애들이 갚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어도 그렇지. 애들 사정 알면서 소송까지 건다고 겁박해야 있니?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무슨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너희 그렇게 야박하게 굴다가 나중에 이 서방이 사업 대박 터뜨리면 그땐 아쉬워서 어떻게 할래?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어련히 알아서 은혜 갚겠지. 너흰 잘 사니까 그냥 처음부터 없던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 이 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면 나 정말 화낸다. 내세요, 화. 앞으로 저도 낼 테니까.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 정말 아가씨도 아가씨 편드는 어머님도 많이 참았었는데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두 사람을 보니까 더는 그렇게 안 살아야겠네요. 전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은 꼭 받아내야겠어요. 시모는 제 말에 뭐 이런 건방진 애가 다 있냐며 기함을 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더욱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니도 걔도 정말 선을 세게 넘었네. 나도 더 이상은 당신한테 창피해서라도 못 참아. 우리 가족이고 뭐고 걔한테 소송 걸자. 걸어서 그 돈 다 받아내고 걔랑 아예 연을 끊자고. 그 찌질이 이서방 놈도 모렴치한 정미개도 평생 보고 살지 말자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갚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심해부 또한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전 모르는 일이에요. 집사람이 멋대로 빌려온 돈이고 써도 된다길래 사업에 썼을 뿐이고요. 아무튼 전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형님 동생한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든가 하세요. 심해부는 신우이를 앞세워 모르쇠 작전으로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남편 말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니 대뜸 억울함이 밀려오더군요. 우린 분명 선의로 거금을 빌려줬건만 돈은 받지도 못하고 우리 돈을 더 들여 변호사 선임에 소송으로 인해 마음고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선 내가 아예 신우이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경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걱정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다음날 신우이의 옷가게로 직접 향했죠.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저는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거든요. 뭐야? 저게 누구야? 애들 고모부는 아닌데? 그런데 신우의 옷가게 통유리창 너머를 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에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손님 없이 횡한 옷가게 안에서 웬 남자 무릎 위에 걸터앉아 까르르 웃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인지 코를 부비고 뺨을 서로 꼬집고 스킨십이 장난이 아니었죠. 저는 우선 얼떨결에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은 우선 후퇴를 한 뒤 사람을 써서 저렴하게 자세한 뒷조사를 해보았죠. 결과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더군요. 그 두 사람 눈 맞은 지 이미 1년이 넘었던데요.
그 남자가 윤정미 씨 가게에 온 납품해주는 도매업자인데 서로 오빠 동생 하다가 죽이 잘 맞았나 보더라고요. 여기 증거들 더 가져왔어요. 제가 뒷조사를 맡겼던 업체 직원은 제게 적나라한 두 사람의 바람 증거들을 건네주었어요. 그 사진 한두 개만 봐도 충분히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 수 있었죠. 신우이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기보단 정말 가지가지 한다 싶더군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음날 다시 신우이의 옷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날엔 가게에 그 남자는 없고 신우이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약을 올리러 더 환하게 웃으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어? 새언니가 여긴 웬일이에요? 설마 그 돈 독촉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가 차서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 안 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그 돈 저한테 없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우리 돈을 너무 맛있게 꿀꺽해서 그런가. 아가씨 얼굴이 요즘 무지하게 좋아졌네요. 우리 돈 떼어 먹으려고 들더니 고모부 사업이 그렇게 어렵다더니 먹고 살기 편해졌나 봐요. 아니면 요새 아가씨 마음이 꽃밭에 가 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와서. 내 얼굴이 좋아지든 말든 왜 남의 일터로 와서 비아냥대냐고요. 짜증나게. 아휴, 알았어요. 돈 갚을게요. 그럼 됐죠? 진짜요? 그거 진심이에요? 저는 신우의 의외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인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죠. 네, 한 200년쯤 있다가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제 자손들한테 유언장 남겨놓을게요. 200년 뒤에 꼭 찾아가서 두 사람 무덤 앞에 그 돈 들고 찾아가라고요. 그럼 됐죠? 너무 재밌다, 아가씨. 센스 만점. 그럼 이제 제 유머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가씨가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난 이 사진들 들고 당장 아가씨 남편 찾아갈 생각인데 아가씨 사진빨 잘 봤더라고요. 완전 잘 나왔어요. 저는 기가 차서 웃으며 약 올리듯 신우에게 바람 증거 사진들을 툭 던져주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코웃음을 치던 신우이는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어쩌실래요? 이거 가지고 내가 바로 아가씨 남편한테 갈까요? 아니면 내 휴대폰의 사진 파일로도 다 저장돼 있는데 문자 전송 버튼을 바로 눌러버릴까요? 새언니, 잠깐만요. 우선 진정해요. 예? 신우이는 진심으로 겁을 먹었는지 눈알이 1초에 100번씩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몇 번이나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훑더니 대뜸 제 손을 붙잡더군요. 마치 몇 달 전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빌리던 그날처럼 말이죠. 우리 새언니 기분 많이 상하셨구나. 생각해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3억을 사업 자금으로 쓰려다가 아직 안 쓰고 어디 다른 통장에 뒀다는 말을 어제쯤 들은 것 같은데. 아휴,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다니까요. 안 그래도 그 말 듣고 새언니랑 오빠 돈부터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 좀 다 찍고 지워주세요. 네? 물론 그 사람이랑 저랑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관계이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가씨가 돈 갚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난 이제 아가씨 말 토시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게다가 그냥 오빠 동생은 무슨 거기 증거 사진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찍혀 있는데 되도 않은 거짓말 그만 좀 하시죠.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제발요, 새언니. 저희 남편 화나면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 손찌검도 하려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 알면 저 이 옷가게에서도 당장 쫓겨나고 진짜 죽어요. 그렇게 무서우면 애초에 가족을 두고 한눈을 팔지 말았어야죠. 게다가 진즉 아가씨가 우리한테 정직하게 돈을 돌려줬으면 내가 아가씨 이런 모습을 목격할 일도 없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돈, 남의 거 귀한 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이런 화를 불러요? 아가씨, 원래 그 3억 아가씨 남편 사업자금으로 안 쓰고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가씨도 아가씨 남편도 손에 들어온 돈 다시 돌려주기 싫어서 피한 거잖아요. 인생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요. 네, 네. 그렇게 안 살게요, 새언니. 어떻게
돈 돌려드리면 그 사진들 버리고 지워주실래요? 아가씨 하는 거 보고요. 우선 우리 돈부터 갚아요. 난 똑똑히 말했어요. 기간 오래 안 줄 거예요. 돈 보내고 연락해요. 신우이는 비굴한 모습으로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딴 말하기 없기에요, 새언니? 근데 혹시 수수료는 떼고 보내도 돼요?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나서기 전 100원이라도 비면 알아서 하라고 소리쳤죠. 우습게도 그렇게 돈 없다고 발뺌하던 신우인 고작 2주도 되지 않아 3억을 고스란히 제 계좌로 입금하더군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어떻게 이 돈을 받아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자기 아내 뒤에 숨어서 돈 빌리게 하고 갚을 생각도 않는 놈이나 가족 등쳐먹는 거로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다니는 애나. 아, 내가 정말 당신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저는 이기적으로 우리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한 신우이처럼 심해부 또한 더 비겁하면 했지 신우이보다 나을 게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신우이가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 둘 사이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조카들이 마음에 걸려 저는 결국 신우이에게 충고를 하러 갔죠. 새언니, 제 돈 잘 받으셨죠? 제 남편이 끝까지 내놓기 싫어하는 거 제가 어르고 달래서 받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 사진들 빨리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사진 파일도 다 삭제해 주세요. 네?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그러마 약속하진 않았잖아요. 전 그것들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가씨, 난 아가씨 남편 하나도 안 불쌍한데요. 아가씨 딸들만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게 충고할게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그 남자 얼른 정리해요. 그냥 정리를 하든 남편한테 솔직히 말하고 싹싹 빌든 더 이상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라고요. 아가씨 딸들을 위해서라도 아가씨가 그 남자 정리 안 하면 저 결국 이 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끝까지 새언니 정말 너무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요? 아,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땐 진짜 딴 말하기 없기에요. 네. 다 정리되는 모습만 보면 저 더 이상 아가씨네랑 교류하고 살 생각도 없어요. 그만큼 아가씨한테는 없는 정도 다 떨어졌거든요. 신우이는 제 말에 벌개진 눈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신우이는 그놈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가 충고를 한 지 고작 일주일 뒤 심해부에게 바람난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진즉부터 의심을 하고 있던 심해부가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싼 값을 치르며 아주 자세히 뒷조사를 하고 신우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린 거죠. 그리고 시아버진 이젠 네가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웠냐며 뺨까지 때린 뒤 짐을 싸서 온 신우이를 문 앞에서 내쫓아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시아버진 너무 속상한 마음에 홀로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시더라고요. 내가 어멈 너 보기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무리 애가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못난 남편이라고 한들 애들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단 말이냐.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야. 이런 망신살이 또 어디 있어. 정미고고 내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한다. 2번 다시 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네 시어머닌 그 와중에도 네 시누이 편을 들려고 하더구나. 그 말도 듣기 싫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로 온 거다. 그렇게 시아버지 하소연을 듣고 있는데 또다시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희 집을 찾아온 건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마구 역정을 냈어요. 야, 너지? 너 우리 딸 바람난 거 알고 겉밖에서 돈 받아낸 거라며. 그러고선 비겁하게 이서방한테 우리 딸 일을 고자질한 거지?
어쩜 신보가 그렇게 못됐니? 어? 시모는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온 지 몰랐나 봅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큰 소리로 일침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뭐라고 화가 나서 대꾸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뒤늦게 달려나온 시아버지가 시모를 윽박질렀죠. 진짜로 신보가 못된 건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놓으려고 한 어머님 딸이죠. 그리고 제가 아가씨 남편한테 이른 거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꼬리가 길어서 결국 아가씨 스스로 걸렸던 거죠. 어머님은 잘못을 한 딸한테 화를 내지 못할 망정 또 제 탓이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결국 그렇게 못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에요. 전 이제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항상 제 탓만 하는 어머님도 더는 안 볼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뭐? 당신 내가 그 입 좀 제발 닥치라고 말하고 나왔더니 또 여기 와서 어머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하, 진짜 당신한테 질린다 질려. 어머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이게 다 당신이 애를 오냐 오냐 다 받아주니까 결국엔 할지 못할지 구분도 못하고 걔가 그런 인간 말종이 된 거잖아. 당신 또 한 번 걔 편들면 당신도 걔랑 똑같은 처지 되게 해줄 거야. 당신 내가 이혼녀 만들 거라고. 알아들었으면 여기서 냉큼 나가. 맞아요, 어머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이 사람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러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도 정미랑 아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시아버진 쌓인 게 많았었는지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시모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혼 당할 줄 알라는 시아버지 말과 사나운 남편의 말에 시모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저희 집을 나가게 됐죠. 이후 신우인 결국 심해부가 월세 옷가게를 내놓으며 옷장사를 접어야 했고 아이들 양육권도 전부 빼앗긴 채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람난 그놈과 각각 심해부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한 뒤 두 아이 양육비까지 다달이 보내게 됐더라고요. 지금 신우이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홀로 원룸 오피스텔에서 쓸쓸히 살고 있죠. 그렇게 욕심을 부려대더니 결국 신우이 곁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시아버진 집안의 수치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우이를 보지 않으시고 시모 또한 자신도 이혼당할까봐 신우이를 챙기지 못하고 숨죽여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희 남편 또한 신우이라면 이골이 나서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하며 신경 끄고 살고 있어요. 뭐든 제 탓만 하며 신우이를 망친 장본인인 시모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밖에서 애들과 시아버지만 따로 찾아뵈며 명절엔 남편과 애들만 시댁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친정 식구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싶던 시댁 식구들과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씁쓸하기도 하지만 아닌 인연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일은 없겠죠. 그러니 전 이제 비로소 찾아온 평화에 만족하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을 성장시키고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신우이가 부렸던 것처럼 나쁜 욕심은 무언가를 얻기보단 도리어 결국 화를 잊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나쁜 욕심보단 스스로를 발전하고 빛나게 해줄 좋은 욕심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신우이도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 봤으니 앞으로는 자신을 망치는 나쁜 욕심을 꼭 마음속에서 버릴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돈이 다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는데요. 돈만 밝히다가 큰 코 다친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었고 좀 털털한 편이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시부모님께 막 애교를 부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시댁에 자주 방문도 하고 시모가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따라가기도 했었죠. 시모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마트에 가면 아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카트에 무거운 물건을 담고 있었는데 또 시모가 아는 사람을 마주친 겁니다. 어머, 준호 엄마, 며느리랑 같이 장 보러 왔나 봐? 아이고, 보기 좋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놔두고 며느리랑만 돌아다녀? 아, 우리 아들은 지혜비랑 세차하러 갔고 우리 며느리가 장 보는데 따라온다고 해서 같이 온 거지. 아이고야, 그래서 며느리가 저렇게 무거운 물건도 착착 담아주고 카트도 끌고 다니는 거야? 준호 엄마 며느리 진짜 잘 얻었네. 우리 며느린 내가 같이 마트 가자 그래도 귀찮다고 하거든. 에휴, 준호 엄마 보니까 내가 아주 배 아파 죽겠네. 도대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저런 좋은 며느리를 얻었대. 내가 아들 잘 키웠기로 유명하잖아. 이런 며느리는 어디 쉽게 얻어지는 줄 알아? 시모는 아들을 잘 키웠다는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랑 마트에 갈 때마다 멀리서 아는 사람이 보이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운전할 줄 알지? 내가 요 앞에 마실이라도 나가려면 운전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오늘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니? 제가요? 저보단 아버님이 훨씬 운전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아버님한테 배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유, 안 그래도 그저께 네 시아버지한테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도 짜증만 내서 말이다. 아니,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니까. 그래서 난 화도 안 내고 성격도 차분한 너한테 배울란다. 너도 운전 경력이 꽤 됐으니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날 저는 시모와 함께 시댁 근처에 있는 공터에 가서 운전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운전 감각이 영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짜증 한 번 안 내고 열심히 가르쳐 드렸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절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날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린 게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다들 제 성격을 닮아야 된다며 저를 띄워주시더니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마다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너 왜 저번에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덕수 엄마 알지? 왜 너 보고 참 복스럽게 생겼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 아, 그분이요? 그분은 갑자기 왜요? 아니, 덕수 엄마 며느리가 이번에 세탁기를 바꿔줬다는데 그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나도 덕수 엄마가 얘기한 세탁기랑 똑같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네가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 세탁기가 엄청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되긴 했거든. 그 말에 저는 세탁기 정도는 바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덕수 엄마라는 분한테서 모델명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모가 보내준 모델명을 검색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세탁기 가격이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 세탁기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모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그 세탁기 가격이 너무 비싸던데요. 제가 웬만하면 할부로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6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거 말고 한 150만 원짜리도 괜찮은 거 많던데 그런 걸로 사드릴게요. 뭐? 150만 원짜리? 아휴, 그런 건 내 돈으로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너한테 부탁을 하겠니? 며느리가 그런 세탁기 사줬다고 하면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하잖아. 네? 150만 원짜리 세탁기가 어때서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두 분이 사셔서 빨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비싼 세탁기가 왜 필요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최대한 가성비 좋은 걸로 사드릴 테니까 그걸로 쓰세요. 시모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모가 요구하는 그 비싼 세탁기를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월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당시 제 뱃속엔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 들어갈 일도 더 많을 텐데 그렇게 큰 돈을 무턱대고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부부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점점 더 난처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만삭이 되어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은 상태였는데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주말인데 집에서 할 거 없지? 나 심심해 죽겠는데 네가 나 좀 데우고 같이 드라이브 좀 하자. 어머님, 저 지금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아서 운전을 못해요. 몸도 힘들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데요? 아버님이랑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운전도 가르쳐 드렸는데 왜 연습은 안 하시고 저보고 운전해 달라고 하세요? 아유, 됐다, 됐어. 싫으면 말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TV나 봐야지 뭐. 본인이 심심하단 이유로 만삭인 저한테 드라이브를 시켜달라는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선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가 형수님 보고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형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형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저희 엄마가 원래 좀 유치한 면이 있으니까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시모가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들 잘 키워 좋은 며느리 얻었다는 칭찬 듣는 걸 워낙에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시모의 행동이 마냥 얄밉다기보단 연세에 비해 귀여운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이랑 코가 저희 남편을 쏙 빼닮았다면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이듬해엔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애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어요. 저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직업이 약사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직업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저와는 달리 애교가 참 많은 성격이라 시부모님이 엄청 예뻐하셨죠.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동서가 시모한테 비싼 명품백을 떡하니 선물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엄청 비싼 명품 아니냐? 아이고,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보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니? 어머, 완전 딱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워낙에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 내가 좀 나이에 비해 한미모를 하긴 하지. 그나저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 나가는 약사라 그런지 이렇게 비싼 가방도 척척 사다 주네. 큰애 쟤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한테 가방 하나를 사다 주긴 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그 비용 떨어지더라고.
사실 저도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모한테 6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사다 드리긴 했었는데 동서가 사온 건 딱 봐도 몇백만 원이 넘는 거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제 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선물에 급이 어디 있어요? 형님도 어머님 생각해서 좋은 걸로 사오셨겠죠. 안 그래요, 형님? 그날은 동서가 제 편을 들어주며 애교 있게 넘어가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서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애교도 있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부럽더라고요. 명절 때도 저는 평소처럼 그냥 묵묵히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모한테 달라붙어서 아양을 잘 떨더라고요. 어머님, 전 부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우, 다 부서졌다. 어머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진짜 똥손이라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원래 음식을 잘했어서 딱히 시모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동서가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니까 시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선 저처럼 무뚝뚝한 며느리보단 애교 있는 며느리가 더 예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집에 있는 청소기가 요즘에 잘 안 돌아간다며 투덜투덜 하길래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제가 청소기를 하나 사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서도 그날 청소기를 사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산 청소기 가격의 2배나 되는 비싼 청소기를요. 시모는 그걸 보고 또 저희 둘을 비교하더라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같은 선물도 둘이 다르게 사오는지 몰라. 예, 넌 작은 애 좀 보고 배워라.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 기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이런 싸구려 청소기를 받고 싶겠어? 어머님, 그거 싸구려 아니에요. 무선 청소기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랑 성능 괜찮은 걸로 제가 고른 거라고요. 기껏 사다 드렸는데 기분 상하게 왜 그러세요? 그럼 저 그거 그냥 도로 가져갈까요? 싸구려가 아니긴. 하긴 월급 250만 원 받는 너한텐 이 정도도 비싼 선물이겠지. 우리 둘째 며느린 잘 나가는 약사라서 이까짓 건 취급도 안 할 텐데 말이다. 그런데 시모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듣다 못한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 왜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세요? 우리 형편에서 그 정도 해드렸으면 괜찮은 거죠. 엄마가 하도 청소기 잘 안 된다고 투덜투덜 거리시길래 이 사람이 신경 써서 몇 날 며칠 좋은 걸로 찾아서 선물해드린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럼 너희 같으면 똑같은 선물을 2개 받았는데 당연히 비교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때 동서가 생글생글 웃더니 일부러 오버하는 말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 형님 진짜 알뜰하시다. 저는 귀가 너무 얇아서 가전제품 매장에서 비싼 거 사라길래 덜컥 샀거든요. 저 같은 애들이 무턱대고 사다가 폐가 망신하기 딱인데. 그죠? 저도 형님처럼 가격 비교 꼼꼼하게 하고 알뜰하게 사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역시 저보다 결혼 선배라 그런지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며 절 칭찬해 주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저는 분위기도 안 망치면서 상황을 좋게 해결하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동서가 저보고 밖에 나가서 둘이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갔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괜히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어머님이 자꾸 저랑 형님이랑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같이 민망해 죽겠단 말이에요. 아휴,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으니까 어깨가 으쓱하신가 보지 뭐. 어머님이 원래 남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거든. 평범한 회사 다니는 나보단 약사인 동서가 자랑거리론 제격이잖아. 에이, 가족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를 무슨 직업 가지고 차별하는 게 어딨어요.
전 오히려 형님이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러운데요. 형님, 전 앞으로도 쭉 형님 편이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어머님도 나중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꼭 알게 되실 거예요. 동선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시동생이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서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동서 신혼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쉬는 날에도 둘이 자주 만났죠. 저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나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과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아휴, 내가 진짜 주말마다 아주 심심해 죽겠다. 네 시애비는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이번 주말에 또 낚시하러 간다더라. 내 친구 며느리들은 주말마다 시애미 데리고 어디 나들이도 가고 그런다는데 난 이번 주말에도 그냥 혼자 들어 누워서 TV나 보는 신세나 되겠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 주말엔 시모랑 나들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희 애들이랑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말 저녁에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토요일인데도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오늘 저 어머님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나 오늘 출근 안 했는데? 어머님이 오늘 약속 있으시다더니 동서랑 약속이 있었던 거였어? 네? 아, 출근 안 하셨다고요? 아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나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형님이랑 같이 셋이 바닷가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형님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길래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한테 심심하다 어쩌다 하시길래 나들이 계획한 거였는데 저는 쏙 빼고 동서만 데리고 갔다 오신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본인이랑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엔 괜히 오해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굳이 시댁에도 자주 가지 않고 저도 그냥 할 만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이를 임신해서 만삭쯤 되었을 때 시모가 또 한 번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더군요. 갑자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이 가고 싶다면서 저보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아파트 대출도 갚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그때 보내드리던지 할게요. 그러자 시모는 됐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동서한테 얘기를 했는지 동서가 시모를 해외여행에 보내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다녀오시라고 통 크게 쌌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너 둘째랑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둘째 걘 나 여행 경비도 다 대주고 만삭인데도 공항까지 마중도 나왔더라. 그런데 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요. 동선 그만큼 잘 버니까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빠듯한 저희 상황도 이해해 주셔야죠.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힘이 쭉 빠져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동서가 저보고 둘이 술을 마시자고 하길래 나갔는데 술을 한두 잔 기울이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어떡해요? 저 그이한테 완전 배신당했어요. 요즘에 무슨 동호회 같은 걸 자꾸 나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길래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깅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2달 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서방님이 동서를 놔두고 바람을 폈다는 얘기야? 네. 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평생 저만 사랑할 줄 알았고 우리 딸까지 있는데 우리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날 줄을 몰랐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제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아무래도 이혼해야겠죠? 저는 시동생이 바람을 피웠다는 동서의 말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동서같이 천사 같은 사람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서방님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동서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동서처럼 100점짜리 아내가 어디 있다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방님이랑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너무 배신감이 커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 같아선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이혼하고 싶다가도 우리 딸을 생각하면 한 번쯤 용서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방님은 뭐래? 동서랑 이혼하고 싶대? 아니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비는데 이미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나 같으면 머리채 확 잡아뜯고 이혼해버리지.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동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해주겠네. 동서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해. 난 동서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동서의 선택을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동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날 동서는 술을 마시며 한참을 울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딸도 낳고 시동생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얼마 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결국엔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결정이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줬답니다. 그 이후 동서는 이혼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댁에 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 걱정만 하더라고요. 얘, 너 작은 애랑 연락되니? 걔가 예전에 나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주말에도 자주 찾아왔었는데 요즘엔 통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 말이다. 약국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하지만 저는 굳이 동서이를 제 입으로 떠들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한참 동서 걱정을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해외여행 갔다 온 지 몇 년 지나서 그런지 몸이 좀 근질근질거리네. 작은 애한테 말해서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은데 왜 연락을 안 받나 몰라. 동서가 시동생이랑 이혼하고 나면 동서 돈으로 여행 갈 일도 없을 텐데 또 여행 타령을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너무 동서한테만 짐을 지운 것 같아 이번엔 큰맘 먹고 저희가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동서랑 저를 비교하고 무시한 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시모랑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적금을 깨고 시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죠? 저번엔 동서가 해외여행 보내드렸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저희 애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저번에 동남아로 가셨을 때 재밌으셨다고 하셨죠? 이번엔 그럼 다른 나라로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시모의 대답은 아주 매몰찼습니다. 참나, 나보고 너희랑 해외여행을 가라고?
아유, 싫다, 싫어. 너랑 여행 가면 그게 지옥 여행이지. 재밌는 여행이 되겠냐? 너처럼 무뚝뚝한 애랑 어떻게 같이 다니라고? 난 너 말고 우리 작은 며느리랑 갈 거다. 돈도 없는 게 무슨 해외여행을 간다고 난리야? 저는 그 말에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숱하게 저를 동서와 비교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한 것도 마지막으로 큰돈 써서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눈치도 없이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예, 넌 그냥 너희 애들이랑 같이 기차 여행이나 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난 둘째랑 갔다 올 거니까 넌 네 주제에 맞게 놀아. 알겠어? 뭐라고요? 제 주제에 맞게 놀라고요?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갈 일 절대 없어요. 동서한테서 이것저것 뜯어내는 거 이제 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째가 뭐 너 같은 줄 아니? 걔는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나라만 얘기하면 다 데려갈 애야. 하여튼 아랫사람한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철이 질투만 많아서야. 아, 그래요? 동서가 과연 그럴까요? 어차피 좀 있으면 동서랑 어머님이랑 남남인데 제 생각엔 절대 안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좀 있으면 남남이 되다니. 설마 모르셨어요? 동서 지금 서방님이랑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서방님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시더니 동서한테 얘긴 못 들으셨나 보죠? 뭐야?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래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 말에 시모는 시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 맞다는 대답을 듣고선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내 아들이 이혼당하고 우리 둘째 며느리랑 남남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동서가 서방님한테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면 뭐예요? 서방님이 그렇게 뒤통수를 거하게 쳐버렸는데 어머님 같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걸렸는데 이혼 안 하시겠어요? 게다가 시댁에 그렇게 잘했는데도 뒤통수를 맞으면 그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이럴 수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내가 걔 없이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 잃는 건 둘째 며느리뿐만이 아니에요. 첫째 며느리인 저도 잃게 되는 거라고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해외여행을 계획한 거였는데 끝까지 절 동서랑 비교하고 무시하시니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앞으로 며느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그러게 내가 진작에 이 사람한테 좀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깟 돈이 도대체 뭔데요? 돈 많다고 그렇게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더니 준우개가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저도 이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진짜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젠 저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한지 못 시키겠네요. 당분간은 저도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준호야, 준호야. 시모는 계속 저희 남편 이름을 불렀지만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외면하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결국엔 이렇게 될 거, 왜 그동안 시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의 발길도 끊고 그냥 남편이랑 애들하고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동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쉬웠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혹시 작은 애랑 연락되니?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내 전화를 통 받질 않어. 네가 그래도 작은 애랑 평소에 친하게 지냈잖니? 네가 작은 애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동서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지. 제가 왜 거기다 대고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평소엔 동서랑 저랑 그렇게 비교하고 무시하시더니 동서가 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동서 설득해서 이혼 소송 취소하게 만들면 다시 동서랑 저랑 차별하시게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왜 그러겠니? 네가 작은 애 설득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막말하고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사과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렴. 싫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며느리라고요? 언제부터 똑같은 며느리였는데요? 저는 월급도 적고 무뚝뚝한 데다가 재미없는 며느리라면서요. 동선 돈도 잘 버는데 애교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좋으시다면서요. 애초에 저랑 동설 차별한 건 어머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며느리라고 말하면 제가 믿을 줄 아세요? 아무튼 저 동서 설득할 생각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큰애야. 내가 너 좋아하는 닭백숙 사왔다. 요즘에 애들도 키우고 회사까지 다니느라 힘들지? 이거 내가 아주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니까 보양식으로 한 그릇 먹어보렴. 참나, 언제부터 저 힘든 걸 신경 쓰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은 제가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어머님 부탁이 항상 우선인 분이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짚어드려요? 예전에 저 첫째 가졌을 때 저 만삭인데도 어머님 드라이브 안 시켜준다고 뭐라고 하셨죠?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만삭이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 그럼 무리한 부탁은 안 한다고요. 저 그때 어머님 부탁 거절 못하고 나갔으면 길바닥에서 우리 큰애 낳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분이잖아요. 그건 내가 그때 주변 친구들이 하도 며느리 자랑을 하길래 부러워서 그랬어. 나도 애 낳아봤는데 당연히 만삭 때 힘든 건 알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좀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럼 그땐 질투 때문에 그러셨다고 해도 나중엔 사과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서 동서랑 저랑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어른답지 못해서 너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네 동서 좀 설득해 주려무나. 그래도 걔가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싫다니까요. 제가 결혼 당사자도 아닌데 간섭할 자격도 없고 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서방님 보고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하세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저는 닭백숙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시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차별해놓고 이제와 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냐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제 생일 때 시모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머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거 모르세요? 한 번도 저한테 미역국 끓여주신 적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요. 저 미역국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저희 가족들이랑 나가서 외식하고 재밌게 놀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큰애야, 내가 그동안 못해줬으니 이제라도 너한테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그래. 너 예전에 내가 네 시애비 생일 때 끓였던 미역국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랬었잖아.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동서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속이 너무 훤히 보여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야. 나 진짜로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고 요 앞에 경치 좋은 곳 가서 드라이브나 좀 하자꾸나. 너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할 테니
운전도 내가 하마. 그러니까 넌 미역국 맛있게 먹고 편하게 갔다 오면 돼. 참나, 어머님이 운전하는 차를 뭘 믿고 타요? 이 나이에 벌써 저승길 갈 일 있어요? 됐고요. 이만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매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후에도 시모가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해서 제발 동서를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이혼 소송 취하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 인간이 저한테 들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 살면서 바람 한 번씩 피운다는데 저희 딸을 봐서라도 한 번 용서해 줄까 싶다가도 이러다가 다음번에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네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휴, 동서도 마음이 참 복잡하겠네. 내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끊어내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바람 피운 거 한 번 정도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꽤 있는 것 같더라. 동서가 마음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 용서해 줄 마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고민이 크겠네. 그런데 서방님이랑 결혼한 게 나도 아니고 결국엔 동서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잘 고민해보고 동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잘 결정해봐.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제 주변에서 누구는 이혼해라, 누군 또 용서해줘라 이러는데 역시 형님 대답이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요즘에도 어머님이 형님한테 저 설득하라고 들들 볶으세요? 아휴, 말도 마. 평소엔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더니 요즘엔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난리더라니까. 진작에 그랬으면 내가 어머님을 봐서라도 동서를 설득하는 척이라도 했겠다.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제가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안 고치셨나 몰라요. 하여튼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형님. 그리고 얼마 후 시모 생신이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끄는 상황이라 당연히 시모 생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동생도 이혼 소송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생신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예전엔 생신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줬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 쓸쓸했나 봐요. 게다가 저희 시부는 워낙에 가족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시모가 시부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동안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널 작은 애랑 비교하고 상처만 줬구나. 내가 오늘 생일인데 자식들도 없이 쓸쓸히 보내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비싼 선물이나 돈이 아니라 날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짓밟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넌 계속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잖니.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런 못난 모습만 보이고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어머님, 그걸 이제서야 깨달으셨어요? 솔직히 전화 되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지.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그런 대접 받고 절대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연을 끊어도 진작에 끊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애교 있게 자라는 동서가 너무 부럽고 예뻐 보여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 동서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비교를 당하면 제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걸 내가 진작에 생각하고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그래도 네가 먼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한테 참 잘했었는데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비싼 선물에만 눈이 멀었었나 봐.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약사라고 하니까 다 부러워하길래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져서 그랬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유치하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이제 나한테 너밖에 안 남았는데 네 동서를 설득해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다시 나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글쎄요.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두세요. 저 여태까지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저한테 그러시면 둘째 아들에 이어서 큰아들도 이혼남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시모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시댁으로 모여달라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 동서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고개를 푹 숙인 시동생 옆에서 동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 용서하고 이혼 소송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깜짝 놀라 동서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냐? 그럼 둘이 이혼 안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동호회 같은 건 절대 금지할 거고요.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아시죠? 이번엔 이 사람이 하도 싹싹 빌길래 용서해주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땐 얄짤없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우리 아들 용서해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구나. 난 네가 영영 우리랑 남남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혼당해도 싼 우리 아들을 어떻게 용서해 준 거야? 설마 큰애 네가 작은애한테 설득을 해준 거니? 네가 어른으로서 한 번만 참고 살아보라고 얘기해 준 거야? 시모는 갑자기 저보고 동서를 설득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눈을 찡긋하더니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맞아요. 형님이 결혼 선배로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이 사람 당장 갖다 버렸을 거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제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생각하는 것도 현명하고 참 어른스러운 애구나. 내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당연히 설득을 안 해줬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선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작은 애 설득해 준 걸 보니 네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가늠도 안 되는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널 무시하기만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을 보니 동서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시동생을 용서해주게 되면 또다시 시모가 저를 차별하고 무시할까봐 일부러 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동서의 마음에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답니다. 저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천사 같은 아내를 얻은 걸 보니 시동생이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동생도 다시는 사고치지 않겠다며 가족들한테 사과라고 시모도 저와 동서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 이후엔 상황이 참 웃기게 돌아갔어요. 얼마 후 명절에 모였는데 저랑 동서가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더니 시모가 저희를 막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우리 며느리들 손에 물 묻히는 거 절대 못 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소파에 가서 간식이나 먹고 좀 쉬고 있어. 시모는 억지로 저희를 소파에 앉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시동생의 이마를 확 쥐어박더군요. 준우 너 누가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래? 죄인은 죄인답게 할 일을 도맡아서 해야지. 너 얼른 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천이나 붙여. 이런 건 내가 말 안 해줘도 네가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안 와? 아휴, 알겠어요. 여보, 내가 일은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형수님이랑 커피라도 마시고 와. 자, 여기 내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디저트도 사 먹고 쇼핑이라도 좀 하고 그래. 동서는 그 카드를 봤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래서 저랑 동서랑 같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시모가 시동생을 구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그건 식용유가 아니라 식초잖아. 너 집에서 네 마누라 살림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냐? 너 요즘에 남자들도 살림 못하면 이혼당하는 거 몰라? 너 오늘 아주 날 잡고 내가 살림을 다 가르쳐야겠다. 너 네 마누라 고생시키기만 해.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저랑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킥킥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카페에서 실컷 수다를 떨다 다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치우는데도 시모가 저희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서 시동생만 부려먹더군요. 그리고 과일까지 깎아선 포크에 하나씩 찍어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큰애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달고 맛있거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니까 먼저 먹거라. 네? 아버님도 아직 안 드셨는데요? 아유, 이 양반은 집안일에 관심도 없는데 먹긴 뭘 먹어? 안 그래 여보? 그러자 늘 멀리 떨어져 반가만 하던 시부도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참, 그래, 내가 그동안 낚시 다닌다, 등산 다닌다 하면서 우리 가정일에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지. 진작에 가족끼리 분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른으로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난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네가 먼저 먹도록 해라. 네 시애비 말 들었지?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바로 너야, 너. 내가 요즘에 네 시애비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게다.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정신 차려야지. 자, 얼른 해봐. 제가 시모가 주는 과일을 받아 먹자 이번엔 과일을 하나 더 찍어 동서에게 주시더군요. 자, 이번엔 우리 둘째 며느리. 아, 동서도 과일을 받아 먹고선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 시댁에서는 저랑 동서가 요양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모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동생도 동서한테 완전히 꿈뻑 죽어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돈 때문에 차별받던 저는 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동서가 저를 치켜 세워줬던 게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동서랑 서로 배울 점은 배우면서 지내려고요.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플랭클린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친숙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저희 시모가 끝까지 돈만 쫓으며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댁에서 사이좋게 모이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금의 작은 행복이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